우리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이런 편이죠. 가난하고 뭐 또 불결하고 뭐랄까 좀 불쌍한, 아니면 좀 불손한 이미지랄까요? 네,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은 이 부르조아보다 기원이 더 오래되었는데요.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은 그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네, 폼페이라고요.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 화산재에 묻혔다가 발굴된 로마의 도시가 있죠. 이 폼페이에서 발굴된 벽화인데요.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좀 푸르스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있어요. 아래 자막에 표시된 것처럼 빵을 나눠주고 있는 건데요.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좀 부유하고 고귀한 신분입니다. 원래 이 흰 옷은 부자들이나 뭐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우리 민족을 백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걸 좀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죠. 그래서 폄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해서 흰 천을 물들이는 기술이라든가 돈이 없어서 흰 옷을 입었다, 뭐 이런 좀 막말을 하는데요.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. 목화솜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. 이걸로 옷감을 좀 희게 하얗게 나오게 자르면 아주 올이 아주 촘촘하게 짜야 돼요. 그러니까 옷감 짜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죠. 옷감을 좀 성기게 짜잖아요. 그러면 흰색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이 하층민들,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옷감을 좀 성기게 짠 이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이게 좀 푸르스름한 빛이 돌아요. 그래서 이 가난한 하층민들을 이 청의라고도 하는데요. 푸를 청자에 옷 의자를 써서 이 푸른 옷을 입는 가난한 하층민들을 청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하얀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었던 게 아니죠. 그러니까 국민 경제의 수준도 어느 정도 좀 높아야 하지만 이 옷감을 만드는 집조 기술도 좀 좋아야 하고요. 무엇보다 흰색으로 표백하는 기술도 발달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흰 옷을 입고 살았다, 이건 그만큼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받쳐졌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도 이 벽화에서도 보시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푸르스름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잖아요. 물론 빵가게에서 빵을 팔고 있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요.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이 하얀 토가라고 하는데 이건 귀족의 옷차림입니다. 그러니까 빵가게 주인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거죠. 부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이 자선 사업을 하는 건요, 사실은 그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로마가 이 지중해 세계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개척한 식민지에서 좀 값싼 농작물이라든가 또 새롭게 확보된 노예들이 이 로마에 들어오니까요. 그러니까 로마의 자영 농민들이 몰락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몰락한 자영 농민들의 농지, 토지를 귀족들이 이제 흡수를 합니다. 흡수를 해서 라티푼디움이라는 이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었고요. 근데 몰락한 농민들은 이제 도시로 와서, 그러니까 로마 시내로 와서 국가나 아니면 귀족들이 이렇게 이제 무료로 공짜로 나눠주는 빵을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보여주는 뭐 검투시합이라든가 뭐 서커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람하면서, 그러니까 도시의 가난한 아주 하층민으로 살게 되는 거죠. 물론 이 사람들도 자유민입니다. 그리고 로마의 시민이죠. 하지만 이제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재산이 없으니까 세금도 못 내고요.
그 다음에 어떤 국방의 의무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없죠. 뭐 당시에는 이 군인으로 복무를 하려면 뭐 무기에서 갑옷까지 뭐 이제 자기 장비들 있죠. 그 필요한 것들을 모두 자기 그 개인 재산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. 그걸 다 돈 주고 사야 돼요. 그러니까 또 그 자기가 갑옷이랑 무기랑 뭐 생활용품을 다 돈 주고 사서 그걸 가지고 군에 입대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 돈이 없으면 군대도 못 가는 거죠. 그러면요,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.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, 애 낳는 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뭐냐면 오직 애를 많이 낳는 걸로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이 로마의 최하층 그 자유민 계급을 프롤레타리아 투스라고 불렀습니다. 네, 지금은 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노동력을 판매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 노동자라는 의미로 좀 쓰이게 된 거죠. 자, 이 임금 노동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노동 문제의 핵심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노동 문제라고 하면 주로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문제를 말하는데요. 사실 이 노동 문제의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. 그렇다면 이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뭐 그걸 찾는 게 좀 중요할 텐데요. 그러니까 뭐든 원인을 찾아야 쉽게 또 치유를 할 수가 있겠죠. 네, 노동 문제의 밑바탕에는 이 노동력이 좀 상품으로 거래가 되는 노동 시장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결국 이 노동 시장은 이 임금을 매개로 해서 노동력을 판매하고 또 그 노동력을 구매해서 생산에 투여함으로써 어떤 사회 시스템 또는 경제 시스템을 좀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또는 뭐 노동자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은 그 임금을 매개로 한다라는 의미의 어떤 임금 노동 또는 임금 노동자, 뭐 더 줄인다면 임노동 또는 임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그 임금 노동이라는 그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고요. 다음은 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자와 그것을 구매하는 자가 좀 고정되어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. 일종의 사회 계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노동자 계급, 자본가 계급이라고 합니다. 뭐 다른 말로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데요. 뭐 흔히 부르주아, 프롤레타리아라고 많이 하죠. 어쨌든 이 현대적인 이 노동 문제의 핵심에는 이 계급의 문제가 있다는 점, 네, 이게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먼저 이 첫 번째 임금 노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. 임금 노동은 이 자본주의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본주의만의 어떤 유일한 특징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네, 누구나 다 아는 이집트의 그 유명한 피라미드인데요. 피라미드는 이 고대 이집트의 지배자 파라오의 무덤인데요. 특히 이 카이로 근교에 이 기자라는 곳에 있는 이 기자의 피라미드가 특히 유명합니다. 그 중에 그 쿠푸 왕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로 꼽혔었는데요. 네,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. 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네, 헤로도토스인데 이 헤로도토스가 자기 저서에
이집트가 이 노예 20만 명을 동원해서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지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. 참 어마어마하죠. 노예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인데 흔히 뭐 이런 장면들을 연상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강제로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노예 감독관들은 이 노예의 등을 그냥 수시로 채찍을 휘둘러서 때려대죠.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노예라지만 한편으로는 이 전선에 노를 젓는 군인이기도 해요. 그런데 적군도 아니고 그 아군을 그렇게 수시로 채찍으로 갈겨대면서 노를 젓게 시킨다면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? 옛날에 해상전은요, 이 배를 들이받아서 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 적선에 올라타서 직접 전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요. 만약에 전투가 벌어진다면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를 젓던 이 노예 병사들은 누구에게 칼을 겨눴을까요? 정말 이런 게 좀 상식적인 질문 아닐까요? 피라미드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. 그냥 돌을 가져다가 쌓아 놓은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정밀하게 측량도 해야 되고 쌓는 각도부터 뭐 돌의 크기나 아니면 무게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맞게 건축을 해야 했을 겁니다. 어쩌면 그 당시에 최첨단의 공법을 이용했겠죠. 그런데 말이죠. 그걸 노예를 잡아다가 줄이나 쇠사슬로 묶어 놓고 일을 못한다고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매질을 해대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지금 우리가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 인부들을 그렇게 채찍으로 뭐 아니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또 쥐어짜면서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당시에도 최첨단의 엔지니어들이 필요했을 겁니다. 뭐 당시에 수학자라든가 뭐 건축가들이 총동원됐겠죠. 그리고 뭐 뛰어난 실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. 단순히 노예를 동원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그래서 피라미드를 건설한 게 노예가 아니라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 고고학적 자료들이 계속 발굴이 되어 왔어요.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 파라오와 자유 계약을 통해서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가 건설된 게 서기전 2500년경이라고 하는데요. 이 노동자 한 사람이 밀 4자루, 그러니까 보리 1자루 반, 그리고 기름과 채소, 과일, 생선, 육류 뭐 이런 거를 아주 풍족하게 지급받았다고 합니다. 뭐 이 정도면 그 18세기까지 이 유럽인들의 임금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. 게다가 이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씩 8일 동안 작업을 하고요. 이틀을 쉬었다고 해요. 이 쉬는 날에도 뭐 임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. 참 이 서기 2020년에 어떤 나라하고 서기전 2500년에 어떤 나라하고 서기 2020년에 어떤 나라하고 참 많이 비교가 되지요. 물론 이 채찍질하는 감독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.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했던 이 노동자들의 명단
그 다음에 출근 현황이 적힌 자료도 발굴이 됐는데요. 이 출근하지 못한 날은 검은색으로,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했다고 하는데요. 그 사유들이 참 재밌습니다. 네, 이 세바라는 노동자는요, 이 전갈에 물려서 일주일 동안 쉬었다고 합니다. 또 이 코바라는 사람은요, 몸이 아파서 하루를 쉬고요. 그 다음 날에는 잔치가 있어서 또 하루를 쉬었다고 하네요. 페소는요, 아들의 묘지에 참배하느라 쉬고요. 네페렙이라는 노동자가 있는데 이 노동자는 형의 시신을 그 미이라로 만드느라고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근데 더 재밌는 건요, 이호텝이라는 사람의 결근 사유인데요. 뭐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숙취 때문에 못 나왔다고 합니다. 자, 뭐 이거 오늘날이라고 할 때 이 중에서 진짜 정당한 결근 사유로 인정될 만한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? 자, 술 마시고 숙취 때문에 회사를 쉰다. 뭐 이건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. 십계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. 이집트 왕실에서 자란 모세가 어떤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깨닫고 이 파라오인 람세스를 만나서요,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 노예로 끌려온 히브리인들이 이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이집트를 탈출한다 하는 뭐 이집트 탈출기, 네, 이 출애굽기의 내용인데요. 개신교 성경은 이 출애굽기라고 해서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한 오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집트는 한자로 애급이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라고 해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처음 출판할 때 이 번역이든 뭐 조판이든 잘못된 건데 그냥 이걸 고치질 않고 있는 거예요. 어쨌든 모세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죠. 아마 이 가장 드라마틱한 게 바로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겠죠. 그래서 이집트와 이 시나이 반도 사이에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히브리인들은 탈출을 하고 그 뒤를 쫓던 이 이집트 군사들은 물에 빠져서 고기밥이 돼버리죠. 그리고 포악한 이 람세스는 뭐 겨우 살아남은 몇 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. 뭐 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전해지는데요. 이게 뭐 영화든 뭐 애니메이션이든 이게 빠지지 않고 들어간 장면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요, 이게 역사적 사실이었을까요? 아마 이 히브리인들이 그 집단적으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동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맞을 거예요.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집단적으로 탈출했다. 다시 말해서 노예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어요.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왔다라기보다는 그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원래 이 피라미드 건축이 이 농한기에 그 이집트 농민들에게 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사회 정책적인, 그러니까 복지 정책적인 측면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이집트 주변에 있던 이민족이죠. 이 히브리인도 뭐 이집트가 제공하는 일자리라든가 높은 임금을 쫓아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건축이 끝나면 다시 자기들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걸까요?
바벨탑을 그린 상상도인데요. 이 네덜란드의 화가 이 피테르 브레헬이 1563년에 그린 그림입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? 네,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탑 이야기는 유명하죠.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고요. 나중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밝혀지는 사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유역은 인류 문명이 기원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. 서기전 612년에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요. 이 칼데라인들이 이 지역에 세운 나라가 바로 신바빌로니아입니다. 이 신바빌로니아의 왕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인데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이집트를 격파하고 유대 왕국을 멸망시켜 버려요. 그리고 서기전 597년 이 유대인 포로들을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. 뭐 그 후로도 서기전 586년, 그 다음에 서기전 582년에 이 유대인들의 강제 이주가 있었는데요. 이것을 바빌론 유수라고 부릅니다. 서기전 538년에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이 신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해요. 그리고 신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이 바빌로니아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. 바빌론에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들은요, 이 바벨탑 건설에 동원되었다라고 하죠. 그런데 이 네부카드네자르, 한글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데요. 이 바빌론의 왕이 유대인 전부를 포로로 끌고 간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군인이나 귀족,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끌고 갔는데요. 원래 전쟁 포로를 끌고 갈 때는 일반 백성보다는요, 이 정복한 나라의 지배층이라든가 또는 이 핵심적인 인력들을 데려가는 거죠. 자, 앞에서 본 이 피테르 브레헬의 상상도의 한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바빌론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. 돌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죠. 그러니까 바벨탑 건설을 위해 노예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. 이게 아마 이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뼈대인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, 다시 말해서 강제 수용소나 집단 거주지에 갇혀가지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. 이 상상도 역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거 같다.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바벨탑을 세웠다는 건데요.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예레미야에 의하면 그 3번에 걸쳐서 4,600명이 끌려갔다라고 하는데요. 물론 성인 남자의 수만 말한 거겠죠. 아이와 이 부녀자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한 4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당시에 유대 인구가 25만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거의 20%의 인구가 이동한 셈이죠. 이게 바벨탑의 실체입니다. 지구라트라고 하죠.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전이었는데요. 유대인들이 이 신전 건설에 동원이 된 거예요.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에게는요, 종교의 자유가 허용됐습니다.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신을 계속 섬길 수 있었고요. 다만 그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그 신전에서 그 제사를 행하는 거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는데 대신에 이 안식일 예배가 중심이 된 거죠.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을 하고
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볼 수가 있었어요. 게다가 이 5, 60년 정도의 이 바빌론 유수 기간 동안에 모세 시대부터 자기들 시대까지의 그 역사인 이 신명기부터 이 열왕기까지 편찬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생각했던 이 노예라든가 포로의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? 사실 바빌론은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. 당시에 그 주변에 여러 이민족들이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오고 가고 하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중심지였던 거죠.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가 아주 잔혹하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는 관대했다 라고 하는데, 이건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끌고 갔던 게 바빌로니아였고요, 반대로 유태인들을 또 풀어줬던 게 페르시아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어떤 유태인들의 편견 아니냐,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만 특별히 아주 잔혹하고 페르시아만 아주 관용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.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역사를 기록하면서 어떤 자기 민족의 그 집단적 감정을 실어서 기록한 것이고요. 그게 기독교를 거쳐가지고 전 유럽 또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그 바빌론 유수의 어떤 집단적 경험이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그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것에도 그대로 또 투영이 되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로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했던 것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야기가 이렇게 변용되는 것이 아닌가,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물론 이제 바빌론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? 우리가 노예라고 해도 사실 노예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요. 어쩌면 우리가 노예에 대해서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이미지는 사실상 뭐 죄수라든가 어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, 그런 이미지거든요. 뭐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나 또는 뭐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갔던 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이미지,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이 노예였다라는 말은 어쩌면 사람이 신의 노예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. 그건 그 지배자인 파라오도 마찬가지거든요. 왕도 역시 신의 노예인 거죠. 바빌론에 끌려간 유대인들도요, 이 지구라트를 건설을 하면서 그 대가인 품삯을 받고 생활을 했죠. 사실상 임금 노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. 물론 지구라트 건설에 이 유대인들만 참여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. 이 지구라트라는 게 유대인 4,600명을 데려다가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. 당연히 다양한 민족들이 이 지구라트 건설에 동원됐을 거고요. 거기에 그 노동에 대한 급여가 지급됐을 겁니다. 사실상 임금 노동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네, 옛날 그 우리 하인들 있죠. 뭐 마당새라든가 돌새라든가 뭐 요즘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요. 마당새야 돌새야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, 그런데 이 마당새는 노예였을까요? 아니면 머슴이었을까요? 노예, 그러니까 노비죠, 노비. 이 노비와 머슴은 다른 거죠. 노비는 이 주인에게 예속된 신분입니다. 그러니까 주인집의 재산처럼 취급받았어요. 하지만 머슴은 좀 다르죠. 이 머슴은 일종의 농업 노동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노비는 노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. 그렇지만 이 머슴은요, 주인과 그 일종의 고용 계약을 하는 거죠. 그리고
그 계약 기간 동안 일을 해주고 그 일을 한 대가를 받는 거죠. 네, 이 세경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머슴은 이 자유계약 노동자지만 노비는 신분에 의해서 예속된 존재라는 건데요. 그러면 이 노비는 죽을 때까지, 그러니까 평생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 했을까요? 자,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들은 주인집에 같이 살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노비들인데, 이런 노비를 솔거노비라고 하죠. 그런데 노비는 이 솔거노비보다 이 외거노비가 더 많았거든요. 이 외거노비는 주인과 떨어져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평민들 있죠. 그러니까 자유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자기 주인에게 신공이라는 걸 납부를 했어요. 이 신공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주인이 그걸 강제로 징수하게 되는데 그걸 추노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. 이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거였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. 그건 드라마를 만들면서 꾸며낸 이야기인데요. 아마 그 미국에 있었던 그 노예 사냥꾼 이야기를 우리 사극 버전으로 좀 각색한 것처럼 보이는데요. 추노는 이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조선시대 노비들도요, 어느 정도 그 행동의 자유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재산권도 좀 보장이 됐습니다. 또 이 주인이 바라는 건 이 꼬박꼬박 신공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랑 그 다음에 더 중요한데요.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노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었어요. 그러니까 외거 노비는 주인이 그다지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특별히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뭐 죄를 짓고 도망가는 경우가 라면 모르겠는데 뭐 주인 때문에 또는 노비라는 신분 때문에 도망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뭐 도망갔다고 해서 뭐 그거 잡아다가 뭐 할 건데요. 그냥 뭐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. 그냥 신공만 제때 꼬박꼬박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그 주인과 같이 살면서 그 일을 해주는 그 솔거노비 있죠. 이 솔거노비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주인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일을 해주다가 그 나이가 좀 들잖아요. 그래서 나이가 좀 차면, 나이가 들면은 주인이 그 재산을 좀 떼주고 독립을 시켜줍니다. 물론 노비에서 면천시켜주는 건 아니고요. 그동안 그 집안일 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, 그죠? 이 땅에다가 그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아라. 그러니까 남은 생은 이 땅 부쳐 먹으면서 살아라. 그동안 고생했다. 라고 하면서 논밭을 조금씩 떼주는 거예요. 그래서 노비냐 머슴이냐 하는 게 뭐 신분에 의한 거냐 아니면 계약에 의한 거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요. 그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이제 외거 노비는 이제 평민들이 국가에 세금 납부하는 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요. 솔거 노비는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는 나중에 받는 거예요. 뭐 평소에는 먹고 뭐 입고 자는 거 그걸 이제 주인에게 제공을 받고 퇴직하면서, 그러니까 일종의 퇴직금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머슴은 이 주인집 일을 해주고요. 그 일에 대해서 품삯을 받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받아요.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머슴과 노비 사이에 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근거라든가 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.
물론 이러한 점 역시 그 현대의 임금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다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누군지 아시죠? 유명한 사람들이죠. 자, 남자와 여자라고 했는데요. 남과 여 중에 누가 우선할까요? 그러니까 남존 여빈이 뭐 이런 우열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. 남과 여라는 개념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과 여라는 개념이 똑같은 시기에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. 영어를 보면 이게 man과 woman인데 이게 그 영어뿐만 아니라 서구 언어들이 거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비슷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영어로 man은 남자라는 뜻도 되지만 또 사람이라는 뜻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서양 언어로는 서양 말로는 남자만 사람인 거예요.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좀 부속된 존재라는 의미인데요. 그러니까 woman 보면 man에다가 WO를 덧붙여서 만들어지는 존재, 즉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고 사람으로서는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여자도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운동이 그게 페미니즘인 거죠. 그럼 우리 동양 언어에서는 어떨까요? 사람은 이 사람 인자를 쓰죠. 이 사람 인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포함됩니다. 뭐 심지어 하늘 땅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천지인이라고 할 때 이 인에는요, 이 천지인 할 때 인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생명체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 홍익인간이 나오잖아요. 홍익인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인간은요, 지금 우리가 쓰는 인간이란 뜻이 아니에요. 이거는 인간 세계,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보시면 남과 여 얘기했는데 우리 가끔 머스마니, 뭐 기집애니 뭐 이런 말 쓰잖아요. 요즘은 거의 욕처럼 쓰지만 이 말은 그 머슴이라는 말, 그 다음에 계집이라는 말에 아이를 뜻하는 아가 붙어서 그 남자아이 또는 여자아이를 말하는 건데요. 보면 이 머슴이라는 말과 또 계집이라는 말이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말로 쓰였잖아요. 그러면 이 남과 여 또는 머슴과 계집이라는 개념 중에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생기고 또 무엇이 나중에 생긴 걸까요? 한자를 한번 보시면요. 이 남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그 글자의 뜻이 합쳐져서 만든 회의 문자이고요. 여자 있죠. 여라는 글자 있죠. 이거는 상형 글자입니다. 보통 이 상형 문자는 이 회의 문자보다 시기적으로 좀 먼저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여라는 글자가 그 남이라는 글자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이 여자라는 개념이 남자라는 개념보다 먼저 형성이 된 거죠. 먼저 이 남이라는 자를 보면요, 이 밭전자와 힘역자로 되어 있죠. 그래서 밭에 나가 힘써서 일한다 라는 뜻이죠. 밭에서 뭐 어떻게 힘을 쓴다는 걸까요?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죠? 당연히 이 농사 짓는 일이겠죠. 그러니까 이 남이라는 글자는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 만들어진 글자라는 뜻입니다. 또 밭에 나가서 힘써서 일하는 건 그 사회의 지배층이었을까요? 아니면 피지배층이었을까요? 당연히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급이었겠죠.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개념은
지금과 같은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남자라는 이 성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어떤 하층민 계층, 그걸 가리키는 개념인 거죠. 또 이 남자라는 개념은 결국에 이 사회적 분업관계가 형성되고요. 또 신분제도가 생겨난 이후에 그것도 뭐 수렵이나 채집 또는 뭐 유목, 뭐 약탈 경제가 아니라 이 농업 생산에 의해서 그 사회의 부가 축적되는 시기, 이때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여라는 글자는 어떨까요? 이 여라는 글자는 사람, 그러니까 여자겠죠.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가지런히 앉아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다 라고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요.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뭐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. 일본 배우들 사진을 쓴 거는 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진을 찾기가 어려워요. 뭐 이제 일본 이 기모노를 입으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을 수밖에 없고, 또 일본인들이 무릎 꿇고 앉는 자세를 많이 취하다 보니까 그런 사진이 좀 많아서 겨우 찾은 건데요. 물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, 이 여라는 글자가 여자가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앉아있는 모습이다 라고 본 게 일본 학자인데요. 이 시라카와 시즈카가 이런 견해를 취했습니다. 옛날에 그 중국 한나라 때 이 설문해자라는, 그러니까 글자 해설서인데요. 한자 해설서인데, 이 한자 해설서, 그러니까 이 설문해자에 의하면 이 여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냥 단지 부인이다, 그 다음에 상형 글자다, 뭐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이걸 이 시라카와 시즈카가 여자가 공손하게 앉아있는 모습이다 라고 한 거죠.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이 늘 이 모습으로 앉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순종적인 이미지를 좀 강조한 건데요.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이 글자는 여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이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좀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, 그런 모습은 맞는데, 이 자세는 여성이 출산을 위해서,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, 그 존재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여자라는 개념, 이 여라는 글자가 형성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해설에도, 한자 해설에도 부인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. 참고로 이거는 모자죠. 이 어미 모자인데요. 이 모자와 여자는 원래 자형이 똑같아요.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, 다만 이 여자에는 점이 없고요. 모자에는 점 2개가 있습니다. 뭐 그 정도 차이인데요. 이 차이가 뭐냐면, 이 모자는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의미로, 그러니까 점을 2개를 찍어서 그 젖을 표현한 거죠. 이 여라는 글자는 참 아주 오래전에, 그러니까 남이라는 글자, 남자가 만들어지기 전보다 그 훨씬 이전에 출현한 글자입니다. 그러면 당시에는 그럼 여라는 게 성별을 나타내는 개념이었는데, 당시에는 뭐 지금의 남자를 나타내는 개념은 없었을까요? 물론 있었겠죠. 누군지 아시죠? 자, 우리는 이 선비라고 불렀는데요. 뭐 이렇게 선비라고 하면 그 유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학문을 익히고 또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들, 뭐 그 사람 집단을 말하는데요. 그런데 이건 그 조선시대에 그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하면서 생겨난 좀 특수한 경우이고요. 원래 선비의 뜻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. 선비는 한자로 쓰면 선비 사자를 쓰죠. 이 선비 사자는 이게 무언가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,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그 흉내내서 만든 상형 글자인데요.
이 선비 사자. 그러면 어떤 물건을 본따서 만든 글자일까요? 이 사자의 원래 형태는 도끼입니다. 그러니까 나무 팰 때 쓰는 그 도끼 있죠. 그 도끼인데 이 도끼가 또 원래 무기였어요. 그러니까 이 선비는 이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근데 공자가 말하는 우리 공자님, 맹자님이 말하는 선비 역시 사실은 학문을 닦는 이 학자라기보다는 도끼를 들고 이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어떤 군인에 더 가까웠던 거죠. 그러니까 이 모습이 선비의 본래 모습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한자로는 이 선비 사자를 썼는데요. 순 우리말 있죠. 그 한글로 순 우리말 고유한 말로는 이렇게 아래 아자를 써서 그러니까 션, 뭐 산, 션 뭐 이렇게 했어요. 이게 나중에 사나히 지금 사나이죠. 사나이 사내 대장 볼 때 사나이 그래서 사나히 뭐 이런 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.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요. 선비 그리고 뭐 선배 그러니까 선배 후배 할 때 있죠. 그 선배 그 다음에 선생님 할 때 그 선생 이 다 그 앞에 선자를 쓰는데 이 어원이 돼요. 그래서 선배나 뭐 선생님 할 때 이 선은 앞선자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말이 순수한 우리말이 한자어로 좀 바뀌는 과정을 거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원래 이 션 또는 사내, 뭐 사나히, 선비, 선생 다 모두 이제 우리말로는요. 이 전사를 뜻하는 말입니다. 이게 한자로는 도끼를 본뜬 이 선비 사자를 썼던 거죠.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이 남자가 아니라 전사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시경이라는 책 있죠. 시경이 있는데 이 시경은 그 중국 고대의 이 노래를 좀 모아놓은 책입니다. 여기에 이 남자와 여자를 그 남녀라고 하지 않고요. 이 선비 사자를 써서 사녀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성별에 따라 구별했던 게 아니라 그 집단에서 어떤 주어진 역할이라든가 특징에 따라서 좀 사람이 규정됐던 거죠. 당연히 이 전사 계급이 그 사회의 어떤 지배 계급이었고요. 이 선비 계급 중에 또 우두머리가 있겠죠. 이 선비 계급의 우두머리가 왕입니다. 이 선비 사자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도끼 위에 가로로 한 획을 더 긋잖아요. 그럼 임금 왕자가 되죠. 그리고 이제 임금 왕자 위에 점을 하나 더 찍으면 주인 주자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왕 위에 그 왕자 위에다가 찍는 점 있죠. 그게 주재한다라는 뜻의 주자예요.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주재할 주자 그 점 밑에 임금 왕자를 써서 그러니까 뜻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. 자, 이것처럼 이 농경사회에 이전에 또는 농경사회에 진입하고도 이 실질적인 지배계급인 전사계급이 있고요. 이 전사계급이 고대 사회의 왕과 또 귀족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. 근데 지배계급으로서 전사계급이 있었다면 그 사회에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 계급 또는 노동 계층이 있었겠죠.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또 어느 시대나 이 전사 계급과 노동 계급으로 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. 뭐 우리 조선 시대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선비들 있죠. 이 선비들이 그러니까 무사나 물론 이제 군인들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이 학문하는 선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사 계급의 역할을 한 거죠. 그리고 또 대부분 농경사회였으니까요. 이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 계층이 있었습니다. 네, 중세 유럽에는 주로 농노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죠. 물론
자유민인 농민, 그러니까 자영 농민도 있었고요. 또 수공업자나 뭐 상인들, 어부들, 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, 뭐 이렇게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핵심적인 계층은 역시 농노였다라는 의미입니다. 농노의 특징은요, 이 노예와 마찬가지로 이 신분 제도에 의해서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농노는 이 영주가 나눠준 땅을 경작을 하고요.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수확물의 일부를 영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. 또 그 일주일에 며칠은 그 직접 영주의 농토에 가서 농사일을 한다거나 또는 뭐 그러니까 영주가 시키는 그 다른 일들을 좀 해야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영주에게 또 각종 세금을 또 납부해야 했습니다.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거 당연히 인정되지 않았고요. 농노의 딸이 뭐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간다. 그러면 이 영주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. 더군다나 이 농노의 딸이 혼례를 치르기 전에는 이 영주와 좀 먼저 자야 했는데요. 이른바 이 초약권이라는 거죠.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.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봉건 시대 농노는요, 이 신분에 따른 그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요. 결국에 이 농노를 해방시키게 된 거 있죠.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바로 이 시민혁명이었습니다. 대표적인 시민혁명은 뭐 역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네, 프랑스 3세기를 들고 이 혁명을 이끄는 이 자유의 여신인데요. 뭐 서양에서 이 자유의 여신은 뭐 라틴어로는 리베르타스죠. 네, 리베르타스인데 그리스에서는 엘레우테리아라고 했어요.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는요, 이 자유의 여신을 마리안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네, 마리안느라고 불러요. 시민혁명이 농노에게 이 신분으로부터 어떤 자유를 좀 가져다 줬다면요, 이들을 그 노동자 계급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건 역시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 자본주의적 사회구조가 확립되면서 신분에서 해방된 이 봉건 시대의 농노들은 그 자본주의의 그 노동자 계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. 임금 노동이라는 특징이 오로지 자본주의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라고 했는데요.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의 임금 노동과 다른 시대의 노동의 차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? 또 그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이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일어나는 그 노동력의 거래 관계와 또 노동력이 생산에 투입되는 뭐 일정한 사회적 양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중요한 문제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생하는지,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은 이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뭐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.